나는 평생 착한 시어머니로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의 배려가 누군가에겐 간섭이었고 나의 조언이 누군가에겐 상처였다는 걸. 나는 평생을 착한 시어머니로 살았다. 아니, 그렇게 믿었다. 동네 사람들은 내 앞에서 손을 흔들며 말했다. 정말 며느리 복 타고나셨어요. 친구들은 내 며느리 이야기만 나오면 부러워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딨어? 복 받으실 거야. 심지어 내 아들까지도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했다. 우리 엄마, 진짜 천사야. 엄마 덕분에 집안이 평화로워. 그 말들이 내겐 훈장이었다. 세상이 인정해주는 내가 잘 살아온 증거였다. 나는 고부 갈등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며느리도 내 딸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나는 더욱 확신했다.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관대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혼자 텅 빈 집에 앉아 있는 지금 나는 알아버렸다. 그 모든 착함이 사실은 얼마나 교묘한 폭력이었는지를. 내가 착하다고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누군가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내가 가장 아끼는 며느리였다는 것을. 수진이를 처음 본 건 6년 전 늦가을이었다. 아들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나는 솔직히 걱정이 됐다. 준호는 착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였다. 30살이 넘도록 한 번도 제대로 된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다. 그런 아들이 데려오는 여자라면 혹시 준호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혹시 집안 형편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깔끔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은 옅었고 손톱은 짧게 정돈되어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모습에서 나는 안도했다. 아, 이 아이는 괜찮겠구나. 집안 교육을 제대로 받은 아이로구나. 그날 저녁 나는 수진이를 관찰했다. 그녀는 식사 내내 내 눈치를 살폈다. 내가 반찬을 권하면 감사합니다 하며 받아먹었고 내가 말을 걸면 네, 어머니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다. 아니야, 손님인데 어떻게 그래. 내가 말리자 그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송구스러워서요. 그 말에 나는 흐뭇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들 자기 주장이 강하다던데 이 아이는 참 겸손하구나. 예의를 아는구나. 결혼 준비 과정도 순조로웠다. 수진이는 내가 제안하는 모든 것에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했다. 예식장도 한복도 하객 명단도. 한 번은 신랑 측 하객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안이 좀 큰 편이라 어쩔 수 없어. 이해해줘. 그러자 수진이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당연하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혼했다. 신혼집은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다. 적당히 가깝고 적당히 멀었다.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들의 집에 들렀다. 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거나 집 청소를 도와주거나 그저 아들 얼굴을 보러 가곤 했다. 수진이는 항상 나를 반겼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 이렇게 많이 만드셨어요? 그녀는 내가 만든 음식을 냉장고에 정성껏 넣으며 감사하다고 했다. 제가 요리를 잘 못하는데 정말 감사해요. 나는 그 말이 참 기특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오는 걸 귀찮아한다는데 수진이는 달랐다. 그래서 나는 더 자주 갔다. 어느 날
그들의 집 냉장고를 열었을 때였다. 냉장고 안은 내가 만들어준 반찬들로 가득했다. 김치, 된장찌개, 조림 나물.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채로. 수진아, 이거 왜 안 먹었어? 내가 물었다.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 그게 준호가 요즘 야근이 많아서 집에서 잘 안 먹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아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아깝잖아. 냉동실에 넣어둬. 나중에라도 먹을 수 있게. 네, 그렇게 할게요. 수진이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해 보였다. 그날 이후로도 나는 계속 반찬을 만들어 갖다 줬다. 그리고 매번 냉장고 안의 반찬들은 그대로였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됐다. 결혼 2년차 되던 해 명절이었다.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수진이가 나물을 무치다가 말했다. 어머니, 요즘은 간을 좀 약하게 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혈압이 높으시니까 올해는 조금 싱겁게 해볼까요? 순간 나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실제로 남편은 혈압약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왜 그렇게 그 말이 거북했을까?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왔어. 나는 거북스러운 표정을 숨기며 웃으며 말했다. 차례상은 전통대로 해야지. 건강 생각은 평소에 하면 돼.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어머니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순간 이후로 나는 수진이의 모든 행동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집안일을 할 때 왠지 내 방식과 다른 것 같았다.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갤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분명 잘못한 건 없는데 왜인지 마음에 걸렸다. 어느 날은 수진이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다가 맛이 이상했다. 수진아, 이거 된장 못 썼어? 내가 물었다. 아, 마트에서 산 개봉된 된장이요. 그녀가 대답했다. 개봉된 된장? 우리 집은 원래 직접 담근 된장 쓰는데.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몰랐어요.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주신 된장 쓸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우리 집 맛이 아니어서 그래. 나는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나는 수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집 된장통 하나 갖다 줄게. 이거로 쓰면 맛이 훨씬 나을 거야. 수진이는 감사합니다. 어머니 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에 그들의 집에 갔을 때 나는 발견했다. 그 된장통이 냉장고 구석에 그대로 있는 걸. 뚜껑도 열지 않은 채로. 왜 안 썼을까? 왜 내가 준 걸 안 쓴 걸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혼 3년 차 아들의 사업이 무너졌다. 준호는 친구와 함께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다. 하지만 투자 유치에 실패하고 거래처가 연쇄 부도를 내면서 모든 게 무너졌다. 은행 대출, 사채, 거래처 미지급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나는 그 목소리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하지? 35살 남자가 전화기 너머로 울고 있었다. 집으로 들어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일단 집으로 와. 가족이 함께 있으면 방법이 생겨. 그렇게 그들은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처음엔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집은 넓었다. 방도 3개나 됐다. 준호와 수진이가 한 방을 쓰고 우리 부부가 한 방을 쓰고 남은 한 방은 창고로 쓰면 됐다. 수진아,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자. 준호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 내가 말했다. 수진이는 내 어머니. 오히려 감사해요 했다. 하지만 함께 사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첫 번째 문제는 부엌이었다. 수진이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부엌을 정리했다. 그릇 위치를 바꾸고 냉장고를 재정리하고 식탁보를 새로 깔았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동선이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불편했다.
30년 넘게 써온 부엌이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국자가 있던 자리에 뒤집개가 있었고 찬장 위치도 바뀌어 있었다. 수진아, 이거 왜 옮겼어?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다. 아, 그게요? 제가 요리할 때 이쪽이 더 편해서요. 불편하시면 다시 바꿀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손을 저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내 부엌에서 손님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문제는 생활 패턴이었다. 수진이는 밤늦게까지 TV를 봤다. 불을 끄고 자려고 하면 거실에서 드라마 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수진아, 소리 좀 줄여줄래? 남편이 말했다. 아, 죄송해요, 아버님. 수진이는 곧바로 볼륨을 줄였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나는 참았다. 며느리도 스트레스가 많겠지. 집도 잃고 남편도 우울해하고 TV라도 봐야 숨통이 트이겠지. 하지만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내가 참는다는 건 사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세 번째 문제는 그녀의 침묵이었다. 수진이는 말이 없었다. 식사 시간에도 거실에 앉아 있을 때도 그저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수진아, 요즘 어때? 힘들지? 내가 물으면 괜찮아요. 어머니 그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괜찮지 않다는 걸. 그녀의 눈빛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흐려지는 눈빛을 보면서 나는 안도했다. 그래, 내가 힘든 게 맞아. 내가 우리 집에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야 해. 그 생각을 한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지? 수진이가 이상해진 건 그해 여름부터였다. 그녀는 아침마다 외출했다. 어디 가니? 물으면 산책하러요 했다. 하지만 산책치고는 옷차림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리고 돌아올 때면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수진아, 너 요즘 어디 다니는 거야?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냥 도서관이요. 책 좀 보러요. 도서관에서 울고 와? 내가 따져 물었다.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눈이 좀 피곤해서 그래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았다. 그리고 며칠 후 우연히 발견했다. 현관 신발장 옆 수진이의 가방이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서류 봉투가 보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다. 서류를 꺼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지, 환자명 이수진, 진단명 우울증, 불안장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신과 우울증, 우리 며느리가. 그날 밤 나는 아들을 불렀다. 준호야, 수진이가 정신과를 다닌다던데?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엄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가방에서 봤어. 왜 말 안 했어?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한테 말하면 난리 날까 봐요. 수진이가 원하지 않았어요. 왜 원하지 않는데? 가족인데 알아야지. 엄마. 준호는 나를 똑바로 봤다. 수진이가 왜 아픈지 아세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준호는 천천히 말했다. 수진이는요, 엄마 눈치를 봐요. 매일 매순간.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숨을 쉬어도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엄마가 싫어하지는 않는지 그걸 걱정하면서 살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수진이한테 한 번도 잘못했다고 한 적 없어. 그게 더 문제예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표정으로, 한숨으로, 침묵으로. 수진이는 그게 더 무섭대요. 차라리 화를 내주면 편할 것 같대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진이가 입원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그날 아침 수진이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다. 그리고 식탁을 다 차린 후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1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준호가 방문을 열었을 때 수진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손목에는 얕은 상처가 나 있었다. 병원으로 실려간 수진이는 이틀간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 의사는 말했다. 다행히 큰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진이가 입원하고 집은 텅 비었다. 나는 그녀의 방 앞을 지나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그 방문을 열었다. 방은 깨끗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서랍을 열었을 때 한 장의 편지가 있었다. 봉투에는 어머니께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천천히 편지를 꺼냈다. 어머니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어머니가 미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정말 존경하고 닮고 싶었어요. 어머니처럼 강하고 따뜻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제가 입고 싶은 옷이 뭔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전부 잊어버렸어요.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맛으로 요리했어요. 어머니가 예뻐하시는 스타일로 옷을 입었어요. 어머니가 듣고 싶어 하시는 말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절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해도 어머니 눈빛은 차가웠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제가 조용히 있으면 어머니는 제가 불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더 잘해야 해.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많이 청소하고, 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웃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저는 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낯설더라고요. 이게 나인가? 싶었어요. 어머니, 저는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착하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 감정이 틀렸다고 느끼게 만드는 게 사랑이라면, 제 존재가 불편해야 하는 게 가족이라면, 어머니, 저는 그 사랑이 무서워요. 저는 이제 저를 찾고 싶어요.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수진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수진이는 석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 그녀와 준호는 다시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수진이는 그곳에서 행복해 보였다. 나는 이제 그들을 자주 찾아가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준호가 전화를 한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너희들도 잘 지내라. 가끔 수진이가 전화를 받을 때가 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밝다. 수진아, 너도 몸 조심하고. 내가 말하면 네, 어머니. 감사해요. 그녀는 웃는다. 그 웃음이 이제는 진짜처럼 들린다. 사람들은 여전히 내게 말한다. 어머니는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럴 때마다 나는 웃는다. 그리고 속으로 되낸다. 아니요. 저는 착한 척했던 사람입니다. 착하다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지배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착함이란 상대를 나의 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걸 깨닫기까지 나는 한 사람을 거의 잃을 뻔했다. 이제 나는 안다. 가장 무서운 폭력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가장 큰 용기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난주 수진이가 우리 집에 왔다.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다. 그냥 근처에 왔다가 들렀다고 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수진이는 예전과 달랐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편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왔니? 들어와. 나는 어색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 편지 읽으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읽었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수진이는 손을 저었다.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계속 숨기고 참기만 했으니까요.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잘못했어. 나는 내가 나처럼 되길 바랐어. 그게 널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였어. 수진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알아요. 어머니도 힘드셨다는 거. 어머니도 평생 착한 며느리로 사셨다는 거요.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맞았다. 나도 그랬다. 시어머니 밑에서, 남편 밑에서, 세상의 기대 밑에서 나는 평생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다. 나는 그 틀을 수진이에게도 씌우려 했던 것이다. 수진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저도요, 어머니. 수진이가 웃었다. 어머니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착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요. 우리는 그렇게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눴다. 며칠 전 나는 오랜만에 된장국을 끓였다. 예전처럼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았다.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맛으로 간을 했다. 국을 떠서 맛을 봤다. 맛있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었다. 그제야 알았다. 나는 평생 남들의 입맛에 맞춰 요리했다는 걸. 시어머니의 입맛, 남편의 입맛, 아들의 입맛.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입맛을 잃어버렸다는 걸. 착함이란 자기 자신을 지우는 게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타인도 존중하는 것이었다. 오늘 아침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정말? 네. 이제 12주예요. 조심스러워서 이제야 말씀드려요. 나는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축하한다, 준호야. 엄마, 저희 잘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잘하려고 하지 마.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 전화 너머로 준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네, 엄마. 알겠어요. 나는 이제 착한 시어머니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실수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불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가장 정직한 사랑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여전히 내게 말한다. 어머니는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이제 다르게 대답한다. 아니에요. 저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말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다. 우리는 종종 배려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삶에 발을 들입니다. 그게 진심이라 믿지만 혹시 그 배려가 누군가에겐 숨 쉴 틈을 빼앗는 짐이 된 적은 없나요? 내가 옳다는 확신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나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착함과 간섭의 경계, 그 선은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